안녕하세요. 1시간의 기적 정근대편 여러분들과 함께 흐름 특강을 함께하게 돼 이다지입니다. 정근대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오늘 1시간 동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놀라우시죠? 관련된 내용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진행돼 나갈 건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강의를 왜 준비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신문 기사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포자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한국사를 포기한 학생들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게시판에도 저는 한포자인데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아니 수포자도 아니고 한국사를 도대체 왜 포기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사에는 미화가 많죠.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사의 미화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 분량들, 우리의 유권 역사 속에서 2000년이 훌쩍 넘는 그 역사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왕들과 너무나 많은 정책들,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너무 지치신 것 같아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시대도 보이고 흐름도 보이고 우리 현재의 삶도 보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게 암기 위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획기적으로 1시간 동안의 기적을 일으켜드리겠습니다. 한국사의 정근대의 구조를 완전하게 잡아드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큰 그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한국사 학습법 관련한 캐스트 본 친구들 있으시죠? 한국사 꿀팁. 거기서 선생님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국사를 구분을 한번 해보고 공부를 해보라고 했었어요. 한국사는요. 전체를 일단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하나 막 위에서부터 막 조금씩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는 것처럼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안에서 시대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시기를 구분하는 건데 일단 전체를 보는 건 말 그대로 하나를 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쫙 다 보는 거. 아, 어떤 시기와 어떤 나라들이 있었지 다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거.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그래 맞아 통일신라 발해 그래서 아 광복 일제강점기 광복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지 하고 머릿속에 넣는 거.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본 것을 하나하나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에 맞춰서 시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시대. 그래서 머리, 가슴, 배로 곤충을 나누듯이 요 전체의 역사를 시대 구분을 해서 선사시대부터 초기 국가까지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요 시기 구분 속에 각각에 속한 왕조나 나라들을 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기 구분이에요. 이 시대 안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시기를 구분을 해보는 건데 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할 것은 이런 거예요. 시대를 먼저 보고 그 시대 안에서의 시기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접함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게끔 스토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 흐름, 전근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총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한국사를요, 시대 구분을 해보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선사부터 현대까지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크게 두 개로 쪼개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어디지? 현대지. 현재 현자. 현대와 가까운 바로 앞의 시기를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대라고 해.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근현대라고 하고 수능에서는 이 시기가 137년 정도의 분량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근현대 이전은 아주 쉽지. 전근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한국사는 전근대와 근현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구분을 짓는 이 구분점은 학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선생님은 흥선대원군이 등장한 1863년 이후로 잡을게. 자, 그러면 전근대부터 한번 해보자. 전근대는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인 선사시대와 옛고자를 써서 선사시대 바로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틀을 갖춰가는 시기인 고대, 그 이후에 아주 애매한 성격의 중간 성격을 지닌 중세, 그 이후에 근대는 아니지만 근대의 모습으로 가는 근세까지를 살펴볼 거야. 자, 여기에서 근현대 조금 이따 하고 이 흐름을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하게 될 내용의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 선사시대 때는 인간이
태어났어. 태초에 인간이 있었어. 그런데 그 인간은 처음엔 평등했어. 그런 다음에 불평등해지고 그 불평등이 제도화되면서 국가라는 게 탄생하는 걸 볼 거야. 그런 다음에 그 국가가 체제를 잡은 시기가 고대야. 왕권을 강화시키고 서로가 여러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여기서 나오지. 그게 합쳐지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하는 시기가 고대. 그러다가 우리 민족의 재통일되면서 나타난 중세에 바로 고려를 배우게 될 거야. 그 이후에 나타난 조선시대를 근세에서 배우게 될 건데 평등했던 인간이 불평등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국가가 중세까지만 해도 능력이 아닌 신분 중심으로 가다가 조선시대 때는 능력이 중시되는 과거제가 도입이 되고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겠지. 그런 다음에 근현대로 가면은 그 구분마저도 없어져서 신분제가 사라지는 걸 볼 거야. 평등했던 인간이 불평등해졌다가 다시 평등해지는 과정을 보게 될 건데 정근대는 총 2000년의 흐름을 이번 강에서 잡을 거고 그 다음 시리즈, 그 다음 후속탄에서 근현대의 전체 흐름을 잡게 되겠지. 자,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하는 근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기 이전까지의 시기, 우리가 나름의 근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시기를 선생님은 개화기라고 표현할 거야.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45년에 광복한 이후부터 현대사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지. 요 앞에 2000년의 흐름을 선생님과 함께 볼 건데 맨 첫 번째로 선사를 볼게. 선사의 뜻부터 보자. 선사, 고대, 중세, 근세까지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알겠지? 선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는 사람이 붓을 잡고 써내려간 것을 뜻해. 기록하다 사자고 기록하기 이전을 선사, 기록한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선사시대는 구석기부터 철기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선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석기, 돌을 썼을 때까지를 뜻해. 그런데 편의상, 교육과정의 편의상 우리가 이미 기록이 시작된 청동기와 철기까지도 선사 문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럼 선사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선사는 이런 시기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 시대 안에서의 시기 구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너무나 쉽지. 수학의 집합 같은 단원. 우리는 이거를 뭘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썼던 도구의 차이. 자, 둘 다 석기를 썼는데 구석기는 좀 더 돌을 인간이 아주 원초적으로 떼어내서 썼던 뗀석기고 신석기는 좀 더 정교하게 갈아낸 시기야. 청동을 썼고 철을 썼어. 여기서 핵심은 이게 아니야. 선사시대의 모든 내용을 관통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따로 있어. 자, 생각을 해보자.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성되어 있지. 그 중에서 선사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그 분야는 무엇일까? 각 시기별로 야 이거 하나만 알면 이 키 하나만, 이 열쇠 하나만 잡으면 이 시기가 다 풀려는 게 있어. 그 중에 선사는 바로 경제야. 왜냐? 이 시기는 서바이벌 게임의 시기여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시기였거든. 구석기도 신석기도 청동기도 철기도. 이 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가장 핵심이고 경제를 잡으면 이 시기에 어디에 살았고 어떤 도구를 썼고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까지가 다 정리가 돼. 실제로. 자, 그럼 구석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 구석기는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제부터 해보자. 뭐 있을까? 인간이 짐승보다 훨씬 더 신체적 스펙이 떨어지던 시절 인간은 무리를 지어 원초적인 형태의 사냥을 했겠지. 그러다가 사냥이 잘 안 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열매도 따고 풀도 뜯어 먹었을 거야.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채집을 했다라고 하고 사냥보다는 좀 덜 위험한 상어만 아니면 물고기 잡는 건 쉬울 수 있었겠지. 어로 활동도 했단다. 자, 사냥, 채집, 어로를 했기 때문에 경제로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다고 했어. 그랬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야 되니? 열매를 따먹다가 열매가 다 떨어지면 사냥감이 이동을 하면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이때의 인류는 먹을 것을 찾아 이동을 했어. 이동을 하다가 지금처럼 전세 3억 아니면은 전세 막 24억 막 이런 집 있잖아. 그런 집 전혀 필요 없지. 이 시기의 주거 환경은 이동을 하다가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이나 텐트처럼 막 지은 집. 그렇기 때문에 동굴 들어가면 항상 인간은 경쟁자가 있었던 거야. 그 경쟁자가
동굴에 서식하는 곰들이었고 이 곰과의 혈투, 사투가 벽화에 많이 남아있고 그런 곰을 무서워하는 토테미즘이 이후에 생기게 되는 거지. 자, 경제적으로 사냥채집 어로를 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모습이 무리지어 다녔지. 도구적으로는 뗀석기를 썼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중요한 포인트 보자. 그 무리 안에서는 계급이, 즉 신분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졌을까? 평등했을까? 불평등했을까를 생각을 해봐.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기로는 야, 이때는 힘센 사람이 장땡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나눠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평등과 불평등을 나누려면, 즉 나보다 덜 가진 놈이 있고 더 가진 놈이 있으려면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먹고도 남는 것이야.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남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의외로 많이 쓰는 단어야, 이 단어. 역사 용어인데 잉여야. 잉여 인생. 생각해봐. 너 잉여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 왜? 당장은 필요 없는 남는 것. 자, 이 잉여가 충분히 발생했을 때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나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구석기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인 시기이기 때문에 잉여가 풍부하긴커녕 있는 시기가 드물어. 당연히 무리 안에서는 평등해. 모두 다 사냥에 참여하고 모두 다 나눠 먹고 끝인 시대. 자, 이 시기에는 어떤 문화생활을 했을까? 문화는 곧 인간의 이꼴 욕망이야. 인간이 가장 원하는 무언가가 문화로 표현이 되는 건데 경제에서 모든 걸 풀 수 있다면서. 경제를 생각을 해봐. 사냥하고 채집하고 어로하면서 짐승과 싸워서 내가 죽을지 제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은 뭘 바랬을까? 내 씨를 남기는 거. 그리고 좀 배부르게 먹는 거였겠지. 그런 모습들이 문화로 표현이 돼서 우리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여신상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글래머다 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모든 부위가 글래머지. 굉장히 풍만한 여신. 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원했을까? 다산을 원했으니까. 다산이 문화의 주요한 주제고 그림을 그려도 먹고 싶은 것을 그려내는 거지. 풍요가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야. 이게 구석기의 모습이지. 신석기 가볼게요. 신석기 경제는 드디어 인간이 오랜 경험과 우연을 통해서 농사가 시작돼. 그리고 농사가 시작되면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가축을 그냥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잡아서 한번 길러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목축이 시작돼. 이 엄청난 변화를 역사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혁명,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동해서는 안 되지. 한 곳에 정착해 가서 살면서 농사를 하게 되는데 정착을 어디에 했을까?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날씨와 물.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기의 생산량을 한번 생각을 해봐. 농사가 갓 시작이 됐어. 생산량이 많을까? 많지 않지.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식물을 기르겠다고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화분을 사지만 그 화분이 물도 주고 다 주고 하는데도 금방 죽잖아. 심지어 선인장도 죽이잖아. 농사가 갓 시작이 됐는데 그 농사가 초창기에 엄청 잘 돼서 생산량이 펑펑펑펑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 않고 잉여도 아직 많지 않고 더군다나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렵다는 벼농사는 아직 짓지 못했어. 선인장을 생각하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전히 어로, 물고기 잡이도 여전히 많이 주된 식량 생활로 했기 때문에 정착을 했대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물도 얻을 수 있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게 되는 거야. 그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집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강가나 바닷가 근처의 치명적인 단점은 춥다는 거야. 선생님이 예전에 영종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영종도는 한 4, 5월쯤에 벚꽃이 피는 계절에도 다들 파카를 입고 다녀. 엄청나게 추워. 추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 돼. 반지하를 살아보면 반지하가 얼마나 이 인간의 온도에 맞게끔 지어진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당시에도 강가 근처에 살되 땅을 1m가량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짓게 돼. 움푹 파인 집이라고 해서 이 집을 움집이라 그래. 이거 다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 다 하는 거야 지금. 움집을 짓고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토지를 어떻겠니? 물렁물렁하거나 아니면 모래처럼 푹푹 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남은 곡식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릇이 필요한데 이 물렁물렁한 땅에다가 그 위에다가 평평한 그릇을 세워놓으면 푹 하고서 곡식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온 토기가 밑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지. 이렇게 생긴 빗살을 새긴. 그리고 이 시기의 도구는 구석기보다 좀 더 발전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정교한 형태로 갈아낸 석기, 간석기가 등장해. 자, 관련해서 우리 주거를 어디서 했는지, 도구를 어디서 썼는지도 봤지. 사회적인 모습을 보자. 사회적으로는 이 시기에 평등했을까 불평등했을까? 핵심적인 내용. 평등인지 불평등인지 보려면 뭐를 봐라? 잉여. 이 시기에 먹고도 남는 풍부한 잉여와 그 잉여를 통해서 빈부가 나뉘어질 만큼의 생산량이 있었을까? 없었어. 선인장을 죽이던 시절. 인간이 죽음의 공포로부터는 갓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빈부가 나뉘어질 정도의 풍요로운 곡식은 얻지 못하던 시절이야. 이 시기까지는 평등해.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신석기에는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있지만 지배자는 없다. 라고 하는 말. 자, 그런데 농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이 많이 생겼어. 왜? 농사가 잘 되려면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이 따라줘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이런 말 들어봤어? 경외감, 경외심.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야. 왜? 두려움이 너무 커지고 그 사람의 강함에 대한 동경이 너무 커지면 그게 종교가 되지. 바로 이 시기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초기 형태의 종교가 등장해. 그 원시신앙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인 거지. 그럼 청동기, 철기는 어떨까? 비슷해.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같이 볼게. 청동과 철기에는 드디어 농사 중에서도 벼농사가 시작이 돼. 가장 어렵다는. 여전히 정착해서 살지만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이지. 역사적인 동물은 역사 속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자, 예전에는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땅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 땅을 파고 들어간 집이 얼마나 불편했을 거야. 1m를 아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물을 얻기 쉬우면서도 춥지 않은 곳을 찾았지. 그런 곳이 어딜까?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자, 뒤에 산 있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 배후 세력 할 때. 뒤로는 산이, 배산이 있고 가까이에는 물이 있는 배산임수 지역에 집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의 도구는 당연히 청동과 철일 거고 관련한 사회 모습은 벼농사도 시작이 됐고 농경도 시작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잉여가 생산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불평등이 시작이 됐고 불평등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급이 나뉘어지게 될 거 아니야. 잘 사는 사람, 지배층, 피지배층. 그런데 권력을 한번 잡은 사람은 그걸 절대로 놓지를 못해. 이 지배계층은 나의 지배 세력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이 지배 권력을 제도로 만들어. 그게 제도가 돼서 그 구성원들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국가야. 국가의 탄생. 그럼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왕검, 고조선은 어느 시기에 생겼을까? 청동기지. 이해가지? 불평등의 시작, 국가의 탄생. 자, 이 시기는 드디어 지배층이 등장을 했어. 지배층이 등장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사상이 뭐가 등장하냐면 엄청나게 특별한 나라고 하는 지배자가 다스리는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등장해. 자, 이 불평등, 국가의 모습으로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선민사상도 이 고인돌 안에서 볼 수 있는 사상이지. 생각을 해봐봐. 우리나라 단군 이야기를 읽어볼 때 환인의 아들 환웅이 엄청나게 넓은 지구 중에서도 우리를 선택했잖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살펴본 선사의 내용 토대로 다음 정근대 쭉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 볼게. 자, 그러면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했던 청동기부터 이때 고조선이 등장을 했지. 자, 그러면 청동이라고 하는 속성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자. 청동은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이야. 특징이 얘는 단단하지 못하고 물러. 더군다나 많이 생산해내지 못해. 여러 가지 합금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청동은 모두 다 가질 수 있을까?
아니지. 지배층만이 가질 수 있고 지배층의 무기나 장신구가 될 수 있는 거야. 둘째, 단단하지 못하고 무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지배자가 힘으로 통치할까 아니면 종교적 권위로 통치할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종교적 권위로 통치하지. 힘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면 지배층이 가질 수 있는 청동으로 사람들을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야, 내 쪽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니까 내 밑에 꿇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동이 많이 생산되지도 않고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청동으로 제사 용구와 장신구를 만들어서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곧 종교적 지배자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지. 무당이 곧 왕인 시기야. 왜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지? 고조선의 창시자인 단군 왕검 자체가 재정 일치를 보여주지. 단군은 단골이라고 하는 무당의 어원에서 나왔고 왕검이 정치적 지배자니까. 그런데 철은 청동이랑 성격이 완전 달라. 대량으로 생산이 될 수 있고 단단하고 많이 보급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철기는 무기로 만들어지고 농기구로 만들어지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때가 철기야. 이제 더 이상 왕은 신들린 연기를 할 필요가 없고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지. 자, 철제 무기의 등장으로 이 시기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등장해. 왜? 서로가 나라를 세우고 서로가 힘으로 전쟁을 할 때니까.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 자, 이 나라들 중에서 갓 나라들, 국가들이 생겼잖아. 이 시기에 이 나라들은 왕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어. 왕이 있는 나라도 초창기에는 왕권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지. 생각해봐. 인간이 처음에 평등했다? 그 다음에 불평등해졌어. 불평등해진 다음에 국가라고 하는 게 생기고 지배자가 생겼는데 그 지배자가 처음엔 권력이 강할 수가 없어. 왜냐? 평등했던 시기에서 불평등으로 왔거든. 불평등을 설명하는 것조차 힘들던 시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권력은 더 있었겠지.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다 통합해서 등장한 왕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 시기에는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왕들도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부족장들, 군장들에 비해서 왕권이 비약적으로 강할 수가 없는 시기였던 거야. 그 상황 속에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 이 다음 시기인 고대로 넘어가. 자,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데 성공한 나라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지. 자, 그럼 생각해봐. 왕권을 강화하지 못하고 사라져간 나라들도 있는데 왕권을 강화시킨 나라들은 뭔가 특별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특별한 규칙들, 4가지 왕권 강화의 법칙이 있어. 자, 고대 국가의 4가지 룰, 법칙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왕위 자체는 선출하는 게 센 걸까 아니면 세습하는 게 왕권이 센 걸까? 당연히 세습이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해. 자, 왕위를 선출한다는 것은 반장을 뽑는 것과 똑같아. 반장을 그냥 투표로 뽑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나게 강한 반장이 나타나서 자기 반장의 자리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자기 동생한테 물려주겠다고 해봐. 훨씬 더 그 권한이 세진 거지. 왕위 세습이 나타나고 나라 안에 통일된 법이 발표돼. 그게 바로 율령이지. 나라 안에 통일된 종교로 불교를 들여오기도 해. 왜?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너무나 좋은 종교였거든. 이 시기에. 왜일까?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믿어. 윤회는 다시 태어나는 거지. 환생. 근데 환생이 랜덤은 아닐 거 아니야. 불교에서는 윤회의 법칙을 업으로 설명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죄. 즉 내가 지은 전생에 지은 죄, 업이 너무나 크면 내가 지금 이 생에 동물로도 태어나고 천민으로도 태어날 수 있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덕이 너무나 많으면 윤회할 때 왕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왕이 왕인 이유와 귀족이 귀족인 이유, 천민이 천민 이유를 이것보다 더 편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용하게 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지.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국가가 영토를 확장함에 있어서 모두 다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 어디였을까? 한강이야. 이 한강을 차지하기 위한 삼국의 혈전이 펼쳐지고 한강을 차지하는 순서대로 전성기가 와.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한강 유역에서 건국한 나라가 있지. 백제. 백제부터 전성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고대 사회는
우리 전성기 왕들을 중심으로 한번 흐름을 볼게. 여기를 끌고 나가는 키워드는 전성기의 왕이야. 자, 백제 전성기 왕은 근초고왕인데 근초고왕은 고구려를 공격했어. 이 공격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왕은 죽었어. 그 왕 이름이 고구원왕이야. 원통하게 죽은 왕이라고 기억을 해도 고구원왕이 죽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란한 문명의 고구려는 이때 실제로 망할 뻔했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흥분하면 지는 거라고. 만약에 이때 고구원왕의 뒤를 이은 왕이 흥분해서 바로 전쟁을 하려고 했으면 고구려는 망했을 거야. 그런데 고구원왕의 손자였던 소수림왕은 너무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체제를 정비했고 그걸로 인해서 고구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줬어.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은 백제 전성기 4세기를 지나서 5세기경부터는 고구려 전성기가 펼쳐지는 거야. 자, 고구려 전성기의 첫 번째 왕은 광개토 대왕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넓은 영토를 개척한 왕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르게 수염이 난, 중후한 막 이런 무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광개토 대왕이 만주를 정벌하고 백제를 완전 정벌했을 그때가 18살이었어. 백제를 완전히 몰아냈을, 세력을 몰아냈을 때가 23살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중년의 미남자, 막 장군, 상남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린 앳된 청년이었다는 거지. 광개토 대왕은 18부터 39살, 39살까지밖에 살지 못했어. 북쪽으로 주로 영토를 넓혔고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말 그대로 장수를 하면서 남쪽으로 충분히 영토를 넓히고 한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한강을 빼앗겼던 백제는 신라랑 연합해서 다시 한강을 찾고 싶어 했어. 그게 그 다음에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의 상황이야. 자, 신라 전성기에는 진흥왕이 신라의 왕으로 활약했고 진흥왕은 당시 한강을 너무나 되찾고 싶어 했던 백제의 왕과 연합했어.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유역을 되찾으려고 했고 실제로 한강을 장악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성왕을 배신하지. 흥분한 성왕이 다시 자신이 빼앗긴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진흥왕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지만 실제로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성왕은 죽고 고이 죽은 것도 아니고 신라군이 시체를 회부해서 신라의 계단 밑에 성왕의 시체를 묻게 돼. 백제인들은 신라에 대해서 이를 빠득빠득 갈게 되지. 백제와 신라가 완전하게 대립으로 돌아서게 돼. 요때. 자, 그러면 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바로 7세기는 삼국 항쟁하던 시기였는데 고대의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는 거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게 돼. 성왕의 복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의자왕이었고 의자왕의 엄청난 공세 속에서 신라가 여러 성이 함락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야성이라고 하는 성이 함락되는데 대야성의 주인의 부인은 신라의 대표적인 진골귀족 김춘추의 딸이었어. 김춘추가 자기 딸이 죽고 신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 직접 고구려로 사절단이 돼서 간 거야. 도와달라고. 당시 고구려의 유인이 연개소문이었고 연개소문한테 군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한강을 그러면 내놓으라고 했겠지. 이거에 대해서 김춘추가 거부를 하게 되면서 둘 간의 연합은 끊어지게 돼. 김춘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에 가게 될까? 요 백제의 공세 속에서 다시 고구려가 안 되니까 당나라에 가서 연합을 맡게 되고 이게 나당연합. 나머지가 한 팀이 돼서 싸우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당연합군이 먼저 백제를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돼. 자, 이 과정 다시 정리해 볼게. 고대의 모든 흐름을 했어. 자, 고대 시기에 왕권을 강화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였지. 그 중에서 한강을 차지한 순서대로 전성기가 왔어. 첫 번째 전성기는 백제의 4세기의 근초고왕이었어. 백제가 먼저 전성기가 오고 그 이후에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기반으로 성장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광개토 대왕 장수왕의 고구려가 전성기를, 마지막 전성기가 신라의 진흥왕이었어. 마지막에 그 외교적인 전술에 이 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보게 되면서 고구려 백제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지. 통일신라 시대가 열리는데 용어가 굉장히 애매한 게 그런 통일신라밖에 없어야 되는데
고구려의 유민들이 나라를 또 세우지. 우리나라 북쪽에는 발해가 세워져. 그래서 이 시기를 고대사 중에서도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거고, 남국과 북국이 존재한 시대, 이 시대 이전을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야. 다 왔어 얘들아. 지금 한 1000년 지나서 1000년. 자, 이때에서 생각을 해봐. 처음에 아주 초창기의 나라들, 철기시대에 여러 나라들로 등장했던 나라들은 왕이 있어도 강하지가 않았어. 근데 삼국시대의 나라들은 4가지의 규칙들, 왕의 세습, 통일된 법, 통일된 종교, 영토 확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지. 그 흐름 속에서 신라가 통일하고 통일한 후 멸망하기까지 신라 한 나라만 두고도 1000년의 역사가 흘러가. 이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왕권의 변화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우선적으로 왕권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 초창기 삼국시대에 해당됐던 신라 시기에는 왕들이 왕권을 차츰차츰 강화해가는 시기였겠지. 체제 정비를 해나가면서 4가지 법칙들을 만족해가면서 왕권이 이렇게 상승하게 될 거야. 반면에 왕의 영원한 라이벌이 있지. 여러분들 앞으로 역사 공부하면 무조건 왕권과 반대로 귀족들을 생각하면 돼. 귀족의 권한은 점점 낮아졌을 거야. 그러다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왕권이 어떻게 되겠어? 훨씬 강해지겠지. 이때 삼국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삼국을 통일한 나라의 제왕이니까 통일 신라 때는 완전하게 왕권이 최고조로 강해지게 돼. 정점을 찍어. 이 정점을 찍었을 때의 왕이 신문왕이야. 통일 신라 중대의 모든 문제의 모든 업적과 관련된 왕이 바로 신문왕이야. 그럼 반대로 귀족들은 완전하게 권력을 상실했던 시기가 바로 요 반대의 상황이었겠지. 그러다가 모든 나라 말기에는 왕권이 무너지잖아. 그때 이렇게 역전되는데 역전될 때 교차점에 있는 왕이 바로 해공왕이야. 해공왕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최초로 기록된 동성애자. 근데 실제로 동성애자가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당시에 해공왕에 대한 기록이 여자의 옷을 즐겨 입고 남색을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해공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8살밖에 안 돼. 아마도 왕권이 무너지던 시기의 어린 왕에 대해서 신하들이 피살을 하거든. 살해를 해.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기록을 날조했겠지. 어쨌건 신라 말기에는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귀족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앙에서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해.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민의 삶은 무너지겠지.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서 지방에는 지방 나름의 실세가 권력을 장악해. 그들이 바로 호족이야. 호족은 한국사에서도 나오고 중국사에서도 나오고 일본사에서도 나오는 동양사의 일반 용어야. 선생님 아버지, 부모님이 강화도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호족이라고 할 수 있지. 강화도 고추 농장, 실은 대농장이어야 하는데 호족들은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하고 당시 혼란한 틈을 타서 정부의 기능도 하면서 왕처럼 그 지방을 통제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신라 말에 이 혼란을 무너뜨리고 어디를 건국하니?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거지. 고려를 건국하고 발해의 유의민들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민족이 재통일되는 것이 바로 고려야. 자, 고려로 가면서 중세로 넘어간다. 자, 시 기구분 한번 해볼게. 중세라고 하는 시대 속 시기 구분 너무 중요해. 고려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 대부분이 하는 구분이 이분법이지. 전기와 후기. 선생님 훨씬 더 잘게 쪼개볼게요. 여기에서 핵심은 고려의 지배층.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핵심이 바로 경제였고 삼국시대가 전성기였고 통일신라가 왕권과 귀족과의 변화였다면 중세를 잡는 모든 흐름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는 지배층이야. 지배층의 변천. 고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약 500년 정도 유지가 돼. 전근대를 한 2000년 정도라고 했지. 그중에서 지금 1000년 정도 했고 남은 2000년을 갈 거야.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가는데 14세기 말경이었기 때문에 500년 정도가 돼. 이거를 보통 책에서도 그렇고 다른 수업에서는 어떻게 구분했니? 딱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랑 후기로 나눴을 거야. 선생님 이거를 훨씬 더 잘게 쪼개볼게. 근데 그거를 잘게 쪼개는 기준이
지배층이 되겠지. 왜? 지배층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고 지배층의 속성에 따라서 정치적 사건, 경제적 사건, 사회, 문화까지 다 나뉠 수 있어. 그러면 고려의 처음 지배층은 당연히 누굴까? 신라를 무너뜨린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 호족이겠지. 자, 아까 생각한 거 생각을 해봐. 선생님 부모님, 강화도 농장 소유자, 고추농장. 그들이 나라가 너무 엉망이어서 이 나라를 뒤집고 호족이 나라를 건국했어. 일부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지방 세력, 향리가 됐을 거야. 그런데 사람이 정말 앉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선생님 아버지가 만약에 나라가 너무 엉망이어서 고추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와서 막 이제 다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으셨어. 그런 다음에 청와대 국회의원이 되고 청담동에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를 얻으셨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으실까? 아니겠지. 보통은 내가 맛본 이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을 거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게 무서운 거지. 호족일 때는 개혁 세력이었는데 호족이 중앙에서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특권 세력이 돼. 자, 권력을 잡은 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그 유지하고 싶다는 건 뭐야, 즉 자기 자식한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경제와 정치적 지위, 권력을 물려주고 싶은 거지. 선생님 아버지가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아버지가 그래서 호족이었는데 중앙에 와서 국회의원도 되고 엄청나게 좋은 강남에서 살게 되셨어. 나한테 그걸 물려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선생님이 너무 멍청해.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잘 못 벌 것 같아. 그럼 이거를 다 세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놓겠지. 이 시기에는 그게 음서와 공음전이라고 하는 건데 음자에 주목해. 음자가 들어가면 다 빽이야, 빽. 부모님 빽. 음서는 그늘 음자. 부모님 그늘에서 사는 거지. 음서는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부모님이 고위관료면 나도 고위관료가 될 수 있어. 즉 부모님이 외교관이면 나도 외교관이야. 부모님이 국회의원이면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이게 음서. 공음전은 부모님의 경제적 기반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역사 용어에서는 귀족이라고 표현해. 귀족은 능력이 아니라 신분을 이 특권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뜻해. 호족의 특정 가문이 계속해서 귀족이 된다라고 해서 이 이후의 지배층을 문벌귀족이라고 해.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유지가 됐지. 문벌귀족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벌귀족 이자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왕보다 권력이 더 셌대. 심지어 어느 정도로 패단이 나타나냐면 이자겸이 자기가 계속해서 문벌귀족으로 잘 나가고 싶으니까 왕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야. 그럼 자기 장인어른이 되니까. 예종한테 딸을 하나 시집을 보냈어. 그래서 아주 예쁜 손주로 인종이 태어났어. 인종도 왕이 되지.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 근데도 자기 욕심을 못 버리고 또 다른 딸 2명을 인종한테 시집을 보내. 완전히 개족보가 돼버린 거지. 자, 봐봐. 엄마와 자신의 부인들이 자매야. 자기는 이모랑 결혼했어. 나의 할아버지였는데 장인어른이 된 거야. 문벌귀족이 너무나 권력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원래 권력이라는 게 시소, 균형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문벌귀족의 권력의 독점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신정변이야.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이후에는 문벌귀족이 사라지고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지. 그래서 초창기는 엄청난 혼란기가 벌어지게 돼. 무신들이 문벌귀족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것 자체가 하극상이니까 하극상이 계속되다가 최충원이 나타나서 최 씨가 집권하면서 안정됐는데 이 무신 집권은 왜 무너지게 될까? 몽골의 침입으로. 최강의 부대의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무신들이 붕괴되고 원나라,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돼. 그러면 이 시기의 지배층은 누구일까? 일제강점기 생각해봐. 일제강점기의 지배층은 친일파지. 이때도 똑같아. 친원파였던 몽골족의 아부하고 여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 바쳤던 권문세족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 오죽하면 이때는 몽골어 고액과외가 유행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럼 이 권문세족의 엄청난 패단들을 누가 막았을까? 막을 사람이 없어 보이지. 이미 지배층이 많이 지났으니까 딱 하나 남아있어. 우리가 잊고 있는 세력. 호족들 중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향리들, 그 향리의 자제들이 새로운 학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실력을 중심으로 과거제를 통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거야.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야.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봐. 인간이 평등했다? 불평등해졌어. 그런데 그 불평등 속에서 국가가 생기고 잘 사는 놈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계속 못 살게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그 국가 안에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신분으로 계속 가다가 그 끝에 가니까 실력을 중심으로 한 기반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다 조선은 더욱더 신분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가다가 근현대로 가면 아예 신분제가 무너지는 거지. 자, 이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새롭게 진출한 글 읽는 선비들이란 뜻이야. 근데 신진사대부도 생각이 다양해서 이들도 두 개로 나뉘어져. 어떨까? 한쪽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 야 잘못된 건 많지만 그 안에서 고치자라고 하는 세력이 온건파가 되고 고려 그 자체가 안 된다, 뒤집어 엎자라고 하는 이들이 혁명파가 되는 거야. 누가 더 다수였을까? 절대 다수가 온건파. 그리고 온건파의 수장은 당시 엄청나게 존경받던 엘리트 정몽주였어. 반면에 혁명파의 수장은 약간 비주류의 아이콘이었던 정도전이었지. 자, 이들이 훨씬 더 다수였고 이들에는 존경받는 엘리트 정몽주가 있었으니까 역사의 승자는 이들이었을까? 아니야. 역사는 그래서 재밌는 거지. 항상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거든. 이 시기에 온건파가 승리하는가 혁명파가 승리하는가 이 두 개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등장하던 신흥무인 이성계를 누가 먼저 스카웃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지. 왜냐? 이때 막 외국 막 그 일본 도적놈들도 쳐들어오고 홍건적인 난도 있으면서 이 신흥무인 계층이 막 성장하고 있었거든. 원래 정몽주 자체가 이성계 쪽에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정몽주가 훨씬 더 유리해 보였어. 정몽주의 아들들이 이성계랑 굉장히 친했거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잖아. 얘네가 원래 훨씬 더 예전에 친했는데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나는 순간 이미 조선은 건국이 된 거야. 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고 둘 다 비주류의 아픔을 겪어봤거든. 정도전은 어머니 쪽이 천한 출신, 노비 출신이라고 하는 루머 때문에 과거에 급제해서 과거를 생활을 하면서도 관직 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의 뒷담화에 시달렸어. 왕따, 뭐 천한년의 자식이래 이런 소문. 이성계는 신흥무인 세력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어릴 때부터 여진족이랑 같이 자라면서 북방 촌뜨기 취급을 받았어. 두 사람의 결합으로 인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거지. 자, 이제 500년이 지나갔어. 마지막 500년을 봅시다. 근세로 넘어갈게요. 조선을 꿰뚫는 키워드는 지배층, 단순한 지배층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사건이야. 역사는 점점 뒤로 갈수록 발전을 하거든. 초창기에는 야 먹고 사는 거 요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가 나중에는 전성기의 왕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지배층,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조선도 마찬가지 500년.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도 반으로 딱 나누면 조선을 뒤흔든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지. 양난, 외란과 호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좀 더 잘게 쪼개보자. 양난 이전의 전기에는 이때 해야 될 초창기의 일은 당연히 체제를 정비해야 됐지. 체제 정비기가 진행이 되는데 체제 정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역사의 흐름을 끌어와봐. 고려를 망하게 했던 세력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혁명파였잖아. 급진파. 이 급진파가 바로 체제 정비에 참여했겠지. 개국공신들이니까. 온건파는 어떻게 했을까? 지방으로 사라졌겠지. 도망갔겠지. 온건파는 이 혁명파들에 의해서 대부분 자신들의 스승들이 죽거나 하면서 지방으로 피신했어. 혁명파 사대부들이 체제 정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니까 이 혁명파는 어디로 성장을 하냐면 국가의 학문으로 성장을 한 사람들,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관학파로 성장을 하기도 하고 공훈을 많이 세운
개국공신으로서 공운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라 그래서 훈구파로 성장을 하면서 체제 정비에 가담을 해. 그러니까 이들도 엄청나게 권력자들이 되겠지. 예전에 호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다가 요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중앙으로 진출을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이들은 국가의 교육을 받지 않겠지. 국가에 의해서 내쳐지고 죽은 사람들의 후예들이잖아. 온건파 사대부들은 스승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육기관인 사립교육기관, 사학파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면은 이 사학,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선비들이 마치 숲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살인파로 성장을 하게 돼. 근데 문제는 호족들이 문벌귀족이 되면서 권력자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혁명파들도 마찬가지로 훈구파로 되면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 왕들이 누구를 끌어들여? 살인파를 등용해서 훈구파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겠지. 훈구파와 살인파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그 다음에 전개가 돼. 이거를 사화, 발생기라고 하는데, 사화는 살인파가 화를 당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기도 하고 4번의 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도 해. 자, 이 사화 발생기에 살인파와 훈구파가 엄청나게 싸웠는데 승자는 절대 다수의 권력자였던 훈구파가 아니라 살인들이 승리하지. 왜? 일단 요 살인들은 인원수로 밀어붙일 수가 있었어. 살인들은 아무리 그 선배들이 처형을 당해도 지방의 서원이 베이스 캠프가 돼서 후학들을 양성해내서 계속 올려낼 수 있었고, 그리고 지방에서 세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향촌의 여론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살인이 승리했어. 자, 살인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살인끼리 너무너무 모여서 잘 살았다. 이게 아니지. 왜? 살인 내에서도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과 비전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꼬시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 그걸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라를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생각은 똑같지만 방향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살인 내에서도 서로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 지금 여당, 야당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붕당 정치야. 붕당 정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버려야 돼. 그건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한테 심어놓은 생각이고, 정당을 나눠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선진적인 시스템이야. 단, 한 당이 독재를 하고 조화 균형이 깨졌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붕당 정치가 잘 유지가 되다가 붕당 정치의 말기에 한 당이 독점을 하고 완전히 다른 당은 짓밟히게 되면서 균형을 맞춰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게 되지. 이걸 왕이, 강력한 왕이 하게 되고 그 왕이 바로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영조와 정조야. 자, 모든 당들이 다 탕탕 평평하게 공평하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탕평정치기라고 하고 영정조를 생각하면 돼. 문제는 탕평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권이 되게 강할 때만 먹힌다는 거야. 이게 시스템적으로 마련된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의 유능한 카리스마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문제는 정조 이후를 이어가는 순, 헌, 철에 해당되는 이 왕들이 똑같은 카리스마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 탕평정치가 유지가 되는데 이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탕평정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어린 왕들을 대신해서 왕의 외척 가문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지. 그게 바로 세도정치고 세도정치의 말기에 등장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부터 근현대사니까 세도정치기 요 19세기를 끝으로 해서 전근대는 끝나게 돼. 자, 세기만 잡아줄게. 체제정비를 15세기에 했고 칼같이 자를 순 없지만 사화가 발생했던 시기가 대체적으로 16세기, 양란이 16에서 17세기 거쳐 있고 17세기 붕당정치, 18세기 탕평정치. 정조가 사망한 때가 딱 1800년, 19세기가 세도정치가 되는 거야. 500년 동안의 역사. 자, 아직까지 우리는 엄청난 2000년에 해당되는 흐름을 정리를 했어. 정근대와 근현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정근대는 다시 선사시대, 기록 이전의 선사문화의 흐름을 받고 국가가 생기고 왕권이 강한 고대 국가를 받고 중세 고려와 근세 조선을 봤어. 자, 선사문화에서는
태초에 인간이 있었고 평등했고 불평등해지는 과정을 봤지.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구석기 시대도 봤고, 구석기에서 좀 더 나아진 엄청난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었던 신석기도 왔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인간은 평등했다가 청동기와 철기를 거치면서 불평등이 제도화됐지. 그래서 청동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등장을 했고, 이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 철기 때 엄청나게 많은 철제 무기로 인해서 전쟁이 많아지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을 했어. 이 나라들 중에서 나라의 꼴을 갖추고 왕권을 강화한 나라가 고대 국가로 가는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였고, 백제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신라 전성기 이후에 신라가 통일했지. 통일신라가 나타나게 되고, 북쪽에는 고구려 유의민들이 발해를 세우는 남북국 시대가 있었어. 신라 말기에는 중앙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지방 세력과 호족이 권력을 잡았고,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초창기 지배 세력이 호족이었던 거야. 고려의 500년은 지배층으로 모두 풀어볼 수 있었지. 호족들은 초창기엔 개혁 세력이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권력을 물려주면서 하나의 특권화된 계층 문벌귀족이 됐고, 이 문벌귀족들의 권력이 너무나 독점으로 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받던 무신들의 정변으로 무신 집권기가 열려, 무신 집권기는 몽골의 침입으로 무너지고, 몽골의 간섭을 받던 시기에는 몽골의 아부하고 그들의 기생하던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지. 이 권문세족을 타도하는 세력은 호족들 중에서 지방에 내려갔던 이들의 자제들이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 진출하게 되면서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타도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서로 생각이 나뉘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소수였던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신흥 무인이었던 이성계와 손을 잡으면서 조선이 열려. 나라 초기니까 당연히 체제 정비를 했고, 체제 정비기에는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급진파 사대부들이 기여를 많이 했어. 근데 이들도 위에 있었던 호족들처럼 변질돼 가면서 온건파 사대부의 후예들이었던 살인파들을 등용해서 견제라는 과정에서 사화 발생기가 나타나게 됐고, 사화 발생을 통해서 결국의 승자는 살인들이었지. 서원을 통해 제자를 양성해내고 향촌의 여론을 장악하고. 자, 이 사화 발생기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살인들은 서로 간의 생각과 학문적 이념에 따라서 당을 나눠서 붕당 정치를 하다가 이 붕당 간의 균형이 깨졌을 때 강력한 왕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 탕평을 실시했고, 탕평을 실시할 만한 강력한 왕권이 사라지고 어린 왕이 등장했을 땐 외척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된 거야. 여기까지가 2000년의 흐름. 자, 정근대편 2000년의 흐름 여러분들 잘 보셨길 바라고, 자,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정근대편의 2000년의 역사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시기 구분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과는 그 이후의 후속편 근현대편으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